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결정하고 정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탁자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46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이번 수출액 감소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구매 연기와 재고 조정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가동 허가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한국수력 원자력이 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7년 8개월 만으로 이번 운영 허가에 따라 신고리 4호기는 이르면 9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연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전강 후 약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었던 우리 시장은 장 막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업종별로는 비광석 광물 업종이 가장 탄력적이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설 연휴 동안에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개장 이후에 흡수할지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6% 하락한 2203.46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1% 상승한 716.92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6,350원에, SK하이닉스는 7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LG화학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는 1% 넘는 하락으로 27만 500원에, 삼성물산도 역시나 2% 넘는 하락으로 11만 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1% 넘는 하락으로 7만 3,100원에, 신라제는 1.72% 하락으로 7만 4,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 홀로 1% 넘는 상승으로 52만 4,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록티슈지는 약보합 마감으로 38,8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효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정말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현재 단기적인 시황이나 추세적인 시황이나 흐름상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섬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연휴 전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시장 대응을 더욱더 탄탄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오늘 학 과장님이 많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금요일장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2200선에 대한 안착을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동안에 대외적인 변수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 분석을 더욱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오늘장 양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등락 결과, 등락 원인, 특이사항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뭐 단기나 추세나 저는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게 많이 있는데 당분간은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1월에 제가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인정했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2018년에 1년 내내 적중했는데 한 달 틀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측하지 말자. 그냥 장중에 비공개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을 철저하게 자제하겠습니다. 물론 비공개로는 예측을 해주겠죠. 그런데 공개적인 거는 예측 자제하고 그냥 그날 또 일주일 단위로 체크만 좀 해드린다는 것을 앞으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등락 결과예요. 코스피는 초반 고점 이후에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혼조세 이후에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걸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림으로 보면 실감이 날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면서 음봉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면서 음봉인데 이거는 강보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게 뭐냐면 분봉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분봉 비교를 한번 해야 돼요.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초반에 고점 찍고 줄줄줄 흘러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전강 후약이죠. 완벽하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초반에 고점 찍고 이렇게 저점이 이제 10시대 나왔다가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V자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반등이 좀 시도가 됐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전강 후약입니다. 흘러내렸어요. 자, 코스닥 볼게요. 이거는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분봉 하루치 보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항상 했던 그 시장의 메커니즘 얘기했었잖아요. 탄력받고 상승하거나 탄력 잃고 떨어질 때 항상 코스피가 먼저 발생한다. 그리고 그 탄력이 뭐 그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심화될 때는 나중에 코스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 분봉의 차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코스피가 시그널을 보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오늘 코스피 수급이 나빴나요? 아니죠. 좋았어요. 외국인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하고. 그런데도 약보합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프로그램마저 매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졌겠죠? 물론 하락에 주의한 원인은 그 기간에 어떤 매도세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등락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이랬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운송장비 하락이 결정타였어요. 코스닥은 그나마 소형주 강세로 버텼는데요. 역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오늘 상당히 약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의 트렌드는 거의 코스피랑 똑같아요. 이게 좀 안 좋았어요. 반면에 한번 중형주하고 소형주 볼까요? 어때요? 이게 코스피 중형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형주예요. 어때요? 확연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형주는요. 대형주는 코스피 종합하고 똑같죠. 고점 찍고 흘러내리고. 그죠? 자, 이번엔 중형주입니다. 보세요. 어때요? 이건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중형주는 나름대로 하락을 막으려고 발부동 쳤다는 거죠. 그리고 소형주 보겠습니다. 소형주는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코스피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주들은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지수를 다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나름대로 좋았다고 하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좋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는 지수가 나쁠 때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가 좋을 때는 이게 순환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타였다는 거죠. 두 번째, 운송장비 하락입니다. 오늘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보세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내려갔죠. 이게 이제 결정타였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이제 약보합인데 이게 뭐 사실 보합권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큰 의미는 없어요. 보합권은 솔직히. 여기서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끝났다고 해도 약보합으로 끝난 거나 별 차이 없는데 어쨌든 전강후약이었잖아요. 근데 대형주와 운송장비 하락이 결정타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수를 만드는 거는 어떤 거죠? 중소형주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의 트렌드가 좋아야지만이 지수가 좋고 대형주가 나쁘면 중소형주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 업종인데 드디어 이게 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일봉 보겠습니다. 어때요? 전기전자에 비해서 이게 운송장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낙폭이 좀 가파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강세로 버텼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분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코스닥 소형주가 초반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또 올라왔어요. 네, 이게 소형주예요. 반면에 코스닥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반보다 확연히 약하죠? 이번에 코스닥 중형주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소형주 보겠습니다. 네, 스몰이죠? 어떻습니까? 완전 V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강보합으로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형주는 종목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보험주가 강세였어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네, 보험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북한 테마, 철도, 전력, 개성공단 이쪽이 이제 강세였는데 자,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보험주 어떻습니까? 좋죠? 보험주는 오늘 초반에 플러스 출발해서 급등했어요. 그리고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살짝 조정받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끝났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늘. 네, 보험주가.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주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더 안 가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이 이번에 금리 동결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인내심을 갖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확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게 더 좋죠.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덩달아 인상하니까. 보험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나쁠 게 없거든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급등하고. 그래서 보험주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막판 빠져나오기 어떤 그런 시도냐 아니면 어제 트릭이었냐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늘 어떤 특이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이제 북한 테마 중에서 이제 철도, 전력, 개성공단 관련주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근데 국제정세와 관련돼서 한번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발표가 있었죠. 북한이, 한국과 정상회담 할 것이다. 미국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통해서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 비핵화 안 할 거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좋은 발표가 있을 거다,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뉴스에 보셨잖아요.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CIA하고 FBI 고위 관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혹스럽죠. 이게 개도국이 아니에요. 무슨 저 남미나 뭐 동남아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민주주의 국가죠. 우리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의 의견에 반해서 그 하위 기관들 아무리 막강하다고는 하지만 CIA하고 FBI가 거기에 고위 관료가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의견을 낸다는 거는 이건 정말 미국다운 거죠. 민주주의 국가다운 거예요. 다운데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갑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FBI나 CIA 그쪽의 관료들의 의견에 더 아마 신뢰가 갈 겁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쪼임당할 거 각오하고 한 얘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굳이 뭐 비교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갑이고 그 고위 관료들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제가 언젠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잘 들으세요. 주식 투자보다 더한 게 안보거든요. 안보까지 읽어주고 국제정세 읽어주는 주식 전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통해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와 이 독재 국가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유리해요. 앞서요. 근데 딱 하나 협상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재 국가는 지도자의 임기가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계속 임기가 있으면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독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협상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쫓길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정책의 일관성이 있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시간이 쫓겨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국은 더하죠. 단임제니까. 연임제인 미국이란 몰라도 한국은 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죠.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북한이 협상의 규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은 뭐 협상의 규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자, 저는 이미 작년 3월 11일에 얘기했어요. 북한은 비핵화 가능성 없다. 내가 장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FBI, CIA 고위 관료가 북한 비핵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럼 그게 맞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이 사람은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익과 가치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또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익이 없어요. 무조건 가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익과 가치를 어느 정도 같이 양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하죠. 근데 저는 가치도 상당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철학은 8대2 법칙이에요. 80%의 일과 사람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데 20%의 일과 사람은 절대로 저는 이익을 추구 안 한다. 가치로 판단해. 무슨 얘기야?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이 일은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해버려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0%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전혀 없어요. 부동산 사업만 거의 아버지로부터 몰려가는 걸로 해서 거의 65년, 68년 정도? 그 정도, 죄송합니다. 한 45년, 한 48년, 그 정도의 경력이에요,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평생 사업만 한 사람인데, 제가 언젠가 트럼프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 절충 마인드가 전혀 없다. 현재 진양형 관점이다.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북한은 이대로 그냥 어물쩍 그냥 비핵화 안 하더라도 ICBM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만 막는 걸로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럼 또 그렇게 할 사람이고요. 반대로 한국에서 인명살상이 나오든 말든 북한 폭격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 그럼 또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트럼프는 어떤 상태냐? 가만 보니까 북한 우리가 군사력 동원해서 또 한다거나 한국 비핵화 해준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딱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빅들에서 스몰들로 바뀌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되기 전까지 CVID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스몰딜이에요. 스몰딜. 빅딜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 없애고 현재 핵물질을 없애라.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 전하고 달라진 게 이미 개발된 핵무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또한 더 중요한 게 뭐냐? 핵 기술자들이거든요. 기술자들을 빼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50 시절이죠.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나서 레이건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방문했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핵개발 중단이었어요. 그거 들어주는 조건으로 레이건이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두환은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핵이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개발 인력들 어떻게 했냐?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고 관리에 들어갔죠. 근데 그런 일련의 어떤 이런 빅들에 대한 게 없어지고 지금 스몰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진정한 호재인가? 이게 호재인가?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보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럽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섬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북한 테마주는 현재는 북한에 보내서 해결될 만한 거.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철도 들어가서 깔아줘야 됩니다. 그거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맞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깔아줘야 돼요, 북한에. 그리고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개성공단은 통치자금을 마련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봐요. 차라리 농기계, 농약, 이런 의약품, 이런 거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저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속성을 봤을 때,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가치의 비중이 없어요. 철저하게 이익 추구형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을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이 가치와 이익, 어느 정도 비중인가. 철저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그럼 저도 그 사람한테 전혀 인간적인 정을 안 줘요. 왜? 이익만 추구하니까. 철저하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사람한테 양보합니다. 배려해 줍니다. 왜? 그게 인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난데? 아니야, 바꿔야겠어. 그러면 180도 바뀔 사람이에요.
작년 여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벌써 강도가. 지금은 트럼프가 이게 유리하다고 본 건데 만약에 이거 봐라. 내 이익에 이건 부합하지 않고 손해다 그러면 완전히 뒤바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또 그 관련된 사전 조율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들 대한민국 안보에는 사실 별로 좋을 게 없어요. 혹자들은 북한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불쌍하지만 왜냐하면 7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속고 또 속냐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북한 테마를 활용하는 거는 반대 안 해요. 찬성해요. 왜냐하면 뭐 뉴스 나올 때 잠깐 단기 매매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중장기 투자를 할까? 여기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 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작은 초반 고점 이후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뭐 장중 내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에서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이후에 가까스로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등락 원인에 대해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렸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운송장비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에 또 하락을 좀 견인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의 강세로 강보합권에서 그나마 좀 버텨줬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도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과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때 보셨을까요? 네, 현대중공업과 NHN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이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첫 번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넘게 좀 빠지면서 12만 8천 원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14%에 넘는 급등으로 6만 7,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대우조선해양에 관련돼서 악재로 작용한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뭐 현대중공업으로 인수가 되느냐, 삼성중공업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악재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저도 악재로 봐요. 왜? 대한민국이 조선 수주 세계 1위 탈환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사예요. 그것만 운영 잘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대우조선해양에 예를 들어서 뭐 부채라든가 문제점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잖아요. 전 그때 이거는 오히려 좋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고객이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소비자가. 근데 조선은 달라요. 조선은 이거는 소비자가 기업이에요. 물론 뭐 간혹 개인도 있겠지만 기업이에요. 이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과거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 1, 2등 업체를 다 갖고 있으면은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사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법인도 사가겠지만. 여러분, 에이스 침대하고 시몬스 침대 아시죠? 형제간이에요. 왜 형제간에 그렇게 나눠놨을까요? 같이 해도 되는데. 일부러 시장에서 1, 2등 업체를 나눠가져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도 기아차 브랜드를 버리질 않았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든지 기아차의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 인수하면서 그냥 현대차를 딱 통합하면 되는데 일부러 브랜드를 두 개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또 하나 브랜드 갖고 있다 한들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정말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동차야 뭐 싼 거야 뭐 한 2천만 원대도 안 되고 뭐 비싸봐야 뭐 한 7, 8천만 원이지만 배는요. 특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드는 배들은 이거는 그냥 기본 100억이 넘고요. 웬만한 거 1000억씩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저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고 미부전 매수 반대한다 설명드리겠고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보이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부전 추격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오늘 재료가 반영돼서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 좀 과도합니다. 그리고 지수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약간 좀 불안한 상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두 종목은 뭐 굳이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여드린 것보다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좀 더 깊숙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인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전에 기타 다른 브랜드와는 좀 차별점, 어떻게 좀 다른가라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도와드리는 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종에서는 인수를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로 또 펼쳐질 것이고 또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주시면서 이 인수 소식을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매수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일단 뭐 연휴 이후에 다시 개장을 했을 때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의 매도 의견이고요. 매도 이후 관망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흐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 추격 매수에 대한 지향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론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끝자리 1982님의 질문입니다. 1882님의 질문이네요. 테스를 매수가 14,100원의 비중은 4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테스는 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13,7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테스는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전략 더욱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학 과장님, 테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부분에 그 요약 설명을 김은혜 씨가 워낙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교육자들은 아실 겁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막판에 다시 요약 정리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종목부터는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는요, 계약점이에요. 왜 그러냐. 무리한 추용 매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절대로 나쁜 종목 아닙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에요. 그 전에 뭐 하다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5일선, 21선 탈 때, 이때 매수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 매수하냐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추세가 뭐죠? 완벽한 하락 추세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61선 파란색이 120선 빨간색을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이분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테스 진단해 드렸는데요. D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뭐 반등 시에는 본전에 대한 매도 의견과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3509님의 질문이고요. G3 BNT를 매수가 31,000원에 비중은 1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G3 BNT 종가는요. 2% 넘게 빠지면서 2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 학 과장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이고요. 대책 없는 중기홀딩 전략입니다. 이분은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본전에서 팔든 손절하고 정리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자,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여기서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요, 여기까지 홀딩했고요. 본전 근처까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안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여기서 홀딩해요. 이분은 주식을 전혀 모르거나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손절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워렌 버핏도 조지 소로스도 손절한다. 그리고 각종 주식 전문가들이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의 엉터리를 가리키는 거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 전문가들이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추천하고 손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거든요. 뭐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무조건 홀딩하라 그래요. 그래놓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든 본전 오면 그러죠. 봐라. 기다리니까 본전 오잖아. 만약에 안 온다. 그럼 나 몰라라요. 주식 전문가들이 손절하라고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실패한 걸 객관적으로 인정하잖아요. 아주 야비한 거죠. 아주 치졸한 거죠. 저는 작년 2018년 내내 시황 적정 그렇게 해놓고 1월에 틀렸다고 했을 때 제가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 남자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손절시켜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 전략. 이게 뭐가 문제냐? 기다리다 보면 1년이든 10년이든 본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오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개를 잡았어요. 5개는 평가익, 5개는 평가 손해예요. 평가 이긴 건 좀씩 내서 던졌어요. 평가 손인 것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는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본전이 왔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본전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어요. 뭐냐? 그 시간 낭비를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 나머지 한 종목은 안 오는 거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와.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 전략을 갖다 보면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본전 오지 않을 종목들만 전부 다 지고 있다는 거죠. 왜? 본전 올 때까지 홀딩이니까. 그리고 제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 전략이 만약에 이게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된다면 세상에 주식 투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성공해요. 죽을 때까지 본전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럼 초등학생도 주식해서 성공한다니까요. 아니 1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면 무조건 본전 오는데 누가 실패하게 했냐고요. 일단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주식을 잘못 배웠거나 본인들이 초보자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손절 원칙을 지켜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GTBNT였습니다. 아쉽게도 좀 F학점 확인됐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의 종가 사이에서 좀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커진 이유가 일단 손절 비실행으로 인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에 대한 중요성이요. 일단 GTBNT는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또는 손절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3273님의 질문입니다. 삼진 L&D를 매수가 2,19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삼진 L&D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2,32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수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평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매수가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또는 수익 7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실까요? 차트를. 자, 하락 추세의 종목은 5일선 22선 탈 때. 이때 매수라고 했잖아요. 계속 나왔어요. 제가 1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매수하냐고요. 지금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이게 미화될 수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삼진 L&D에 대한 부분은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소폭 수익 보고 계신데 수익에 대한 목표가는 10% 잡아드렸고 매도 이후에 재매수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의 끝자리 5991님의 질문이고요. 아난티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8,8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아난티의 종가는요, 3% 가깝게 올라오면서 26,25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선 손실 구간인데, 아난티 어떻게 보실까요, 박 과장님? 네, F학점에요. 결과를 떠나서 완벽한 추격 매수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 20% 마이너스 정리해 주시고, 단타로 재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북한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업용으로 맞고요. 이 가격에서 매수한 건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도한 추격이었다. 차트 보실까요? 여기서 했거든요. 그 전에 뭐 했냐고요? 여기서 매수해도 갈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하라고요. 과정이 안 좋다는 거죠. 과정이.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인간성을 평가할 때 나한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행동하는 걸 봐요. 왜? 나한테는 뭔가 얻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효율성을 갖고 하는지, 그러니까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합리적인 게 우선이고요. 합리성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합리성이 없는 사람은 효율성을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정을 봐요, 저는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아니야.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과정을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매매도 똑같다는 거예요. 과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해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재수없애를 하면요. 정말 재수없애려고 그러면 평생 본전이 안 오는 가격에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5번, 10번 잘하다가요. 한 번 잘못 들어가서 그 한 종목 때문에, 그 한 번의 매매 때문에 모든 걸 다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 동시에 고려하시고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난티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좀 F학점 확인했는데요. 지금 좀 추격 매수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그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종목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단타 재매수 노려보자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2202님의 질문이고요. 2월드를 매수가 2,585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2월드는요, 1.37% 상승하면서 2,5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자, 박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비교적 합리적인 매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드에 대한 부분은 B학점으로 확인됩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2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확인합니다. 끝자리 7354님의 질문입니다. 현대 로템을 매수가 37,2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현대로템 종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7% 넘는 상승으로 28,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음에도 시청자분의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현대로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F학점이고요. 추격 매수 후에 무작정 홀딩.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의 관망인데요. 이분이 혼자서 판단해서 들어갔던 주식 전문가 추천했던 이거는 잘못된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건 누구나 생각할 때 단기 매매를 해야 돼. 단기. 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 바닥에서 무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늦은 거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구간에 들어갈 때 이건 단기 매매형입니다. 근데 밀리니까 그냥 하염없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벌써 한 7, 8개월 되죠?
만약에 이걸 어떤 주식전문가 추천했다면 그런 얘기 했을걸요? 번전할 때까지 홀딩을 하고요. 아마 그 얘기 듣고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번전 올 수도 있어요. 번전이 온다 한들 그 시간 낭비한 거, 다른 좋은 기회 날린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된 거, 그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이후에 본전이 와서 던진다. 그거 본전이 아니에요.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아요. 다른 좋은 기회 놓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평가선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F학점 확인됐고요.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에 관망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그 전 금요일작이었습니다. 이제 연휴가 지난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이번 연휴가 좀 긴데 목요일장부터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긴 연휴로 인해서 해외 증시 추세를 참고한 다음에 2월 7일에 대응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일인데 간단해요. 4일 동안 등락이 거듭되면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그런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미국이 4일 내내 한번 대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추세가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4일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 4일 동안의 그 미국 시장 흐름을 본 다음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은 무조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급등할 수도 있고요. 더 폭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또 그동안 이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수정 지수 많이 발표했죠. 지금은 몇 포인트가 더 가야 된다. 아니면 더 빠져야 된다. 예를 들어 표면 지수가 얼마 하면 수정 지수를 환산했을 때 더 위로 보자 아래로 보자 이런 게 있는데 당분간 발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에 저는 세계 최고였어요. 코스피 예측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제가 좀 빗나갔다고 해서 뭐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저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측 안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냥 자세하게 그냥 그날 상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비공개적으로는 예측해 드리겠죠. 왜냐하면 시도 안 하고 욕 안 얻어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요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대신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교육에서 엄청나게 강화시켜드리고 또 단기적인 매매 많이 좀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긴 연휴이기 때문에 긴 연휴 동안에 좀 해외 증시를 좀 참고하신 이후 2월 7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설 연휴에 접어듭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정말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는 우리 정석투자에 대한 하이라이트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